자, 이제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과학의 역할. 우리는 몇 년 전에 감염병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겪었었죠. 그렇죠? 예,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었는데, 보면은, 자,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예,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자 병원체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원 중에서도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을 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면역 반응이 기본적으로는 일어나게 되고, 얘가 그 중에서도 이제 병을 일으키는 이런 녀석들을 병원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체내에 침입하고 증식해서 얘네들이 뭘 발생시켜요? 독소를 내뿜어요. 네, 독소를 내뿜거나 아니면 정상세포의 작용들을 무력화시켜서 발생하는 질병을 바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 코로나 이 세 가지는 다 뭐 때문에 발생을 해요? 이 중에 뭘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중에 뭘까요?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전부 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결핵은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뭐냐면 AIDS, AIDS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곰팡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냐면은 무좀. 네. 악성 질환이에요. 안 나요. 뒤지게 안 나요. 네. 여자도 은근히 무좀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막 부츠 신고, 예. 아니면 머그 같은 거 신고 다니고 하면은, 아니면 저거 뭐야. 레인부츠 같은 거 오래 신고 있으면 안에 땀 차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예, 무좀이 여자도 많아요. 남자는 뭐 군대 가면 뭐 100% 걸린다. 네. 네. 슬리퍼를 자기 것만 신는 게 아니라 막 섞어 신다 보니까 어디서 옮았는지 알 수 없어요. 뒤지게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바이러스는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하면은 이제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데,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균은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불러주고, 예, 바이러스는 얘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보통 그렇게 설명해요. 야구장이죠. 야구장, 전체 큰 야구장, 예, 문학경기장 같은 야구장. 그걸 사람의 세포라고 치면은 투수가 공 던지는 마운드가 있어요. 이렇게 야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가 있어요. 야구장을 세포라고 하면은 사람의 일반적인 세포, 마운드가 세균. 예, 마운드에서 던지는 야구 공이 바이러스. 예, 사이즈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작아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세균은 무슨 구조냐면은 세포 구조를 가지는 게 맞아요. 얘는.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네,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분열을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세포만 분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대신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둘 다 뭐는 없냐면 핵이 없어요. 유전 물질은 있지만 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서 그래요. 얘도 핵이 없어요. 대신에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뭘 가지냐면 세포막은 가집니다. 세포막. 예, 얘는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이 아예 없어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예,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의 껍질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단백질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해당이 되고,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핵산. 이 딱 심플하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핵산하고 단백질 두 종류로만 되어 있는데, 핵산은 DNA를 갖고 있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를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감기, 독감, 코비드-19는 전부 다 RNA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DNA 바이러스는 뭐가 있냐면 홍역 같은 게 DNA 바이러스에 해당이 돼요. 아니면은 그 뭐냐 이름이 소아마비, 예, 이런 거는 예, 그 DNA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데, 둘의 차이는 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뭐가 심하냐? 돌연 변이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코비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네.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바깥쪽 껍질이 있고 내부에는 핵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있지만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분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하고 감염병을 보면 감염병은 꾸준히 계속 나타났었어요. 여러분들 뭐 사스라고 하는 감염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메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류 독감 같은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아주 옛날로 가면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전 세계를 뒤덮는 감염병. 아프리카 지역에 좀 국한되긴 하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거의 50% 이상이 죽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폭증하고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뉴욕에서 발병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걸릴 수 있죠. 거기 감염된 환자가 우리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은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그 옛날에는 다 뱃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 말인데 1년이 안 걸렸대요. 그래도 그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 정도? 그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1년이 뭐예요? 2, 3일이면은 바로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니까 1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안에 대부분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감염되는 확산 속도도 급격히 빨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감염병의 확산을 늦추려면 신속한 진단하고 추적으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많이 봤죠. 예전에 코로나 처음에 발병자 나오고 했었을 때, 그쵸? 확진자 나오면은 확진자 그 이동 경로,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 그쵸? 다 공개가 되면서 근처에서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다 검사받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염병 진단 기술은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었었죠. 처음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 가서 콧구멍 쑤셔가지고, 그죠? 약간 뇌를 쑤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콧물을 채취를 해야 돼서 그래요. 코 점막에 묻어있는. 그래서 훅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목구멍까지 찌르는 줄 알았어. 처음에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어디까지 찌르는 건 느낌인데. 근데 나중엔 집에서 하죠. 신속항원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체 검사, PCR 검사, 항원 검사. PCR하고 항원 검사는 여러분들 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항체 검사는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몸 안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이 병원체를 선생님이 아까 항원이라고 했잖아요. 항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뭐가 만들어지면 항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항체는 일종의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의 종류인데 림프구가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이 바로 항체인데 이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감염 여부를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 검사가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검사 같은 경우는 몸 안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없으면 걸린 적이 없는 거고, 항체가 있으면 뭐예요? 걸린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가 있는 것과 항원이 있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항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걸렸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원이 있는 거는 지금 걸려 있는 거고. 감염 이후에는 항체가 생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처음 항원이 들어오면은 얘가 무슨 병이고 이 병원체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대략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발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 잠복기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 발병이 돼야 그때 같이 따라 맞춰서 항체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엔 항체 농도가 되게 낮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신속한 감염병 진단에는 부적합해요. 왜 그러냐면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얘가 일정 농도까지 증식을 해야 여기서도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PCR은 검체에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콧구멍 쑤셨잖아요. 일본은 침으로 했대요. 침을 뱉어가지고. 근데 침을 한 이만큼 모아야 된대. 엄청 많이 모아야 된대요. 덜 힘든데 그 침 뱉어서 모으는 것도 일이래요. 되게 생각보다.
검체에서 병원체로부터 유래한 핵산을 증폭한 뒤, 증폭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특정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갖고 있는 특이한 염기 서열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딱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농도가 너무 적으니까 증폭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가 바이러스가 많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속 증폭을 해봐요. 복사해서 농도를 쭉 늘려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 갖고 있는 염기 서열이랑 만약에 내 몸 안에서 나온 핵산의 염기 서열이 같다. 그럼 뭐예요? 아, 걸린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유전자 분석법이기 때문에 친자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확실하죠. 이건 빼박이죠. 결국에 나왔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검사 시간이 항원이나 항체 검사에 비해서는 길어요. 보통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죠? 다음 날이면 나와버렸으니까. 가서 코 쓰시고 오면은. 그죠? 예, 그래서 진단 결과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항원 검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의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바이러스 바깥에 있는 단백질. 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얘가 왕관처럼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바깥에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진단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아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PCR보다는 정확도는 낮아요. 하지만은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그쵸? 간이 검사 키트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저기 나오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과학기술. 자, 보면은, 그래서 그럼 감염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감염병이 만약에 이제 크게 감염률이 높은 감염병이 있고요,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 있어요. 자, 둘 중에 당연히 위험한 거는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겠죠.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치사율이 높아버리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잘 안 돼요. 왜? 걸려있는 사람이 숙주인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비드 19도 처음에는 뭐가 높았어요? 치사율이 높았는데 점점 치사율은 낮아지고 감염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형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지는 않고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데 대신에 잘 퍼지는 방법으로, 나중에는 그냥 살만한데 많이 아픈 정도.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3번 걸리신 분도 있던데 보니까. 참고로 선생님은 안 걸렸어요. 네. 제로 감염률. 걸렸는데 내가 무증상이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증세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역학조사, 들어봤죠? 역학조사.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을 하고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고,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그죠? 그래서 역학조사할 때 여러분들 다 뭘로 해요? 대부분.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뭘로 알아내요? 보통?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에 있었고, 다 뭘로 알아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의 위치 정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GPS가. 그죠? 뭐, 특히나 요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맨지 저 뭘 하니까 유튜브를, 쇼츠를 많이 보던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던지 하면 자기 위치가 계속해서 이제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신용카드나 결제 내역 같은 것들이 계속 뜨니까 요새는 거의 지폐를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전자결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학조사관들이 나와서 직접 막 탐문조사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요새는 바로 통신사하고 연락을 해서 딱 띄워보면은 이 사람의 위치, 카드사하고 전부 다 나와요. 스마트 기기로 감염자의 이동 경로, 인구수, 체온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한다. 공항에서 들어오면은 열 화상 감지 카메라, 아니면 예전에도 보면은 코로나 말미에도 보면 열 화상 감지 카메라가 어디 가든 다 들어있었죠. 그래서 기본 체온 이상보다 높으면 삑 하고 경보가 울렸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주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 및 분석도 해주고, 감염자의 수와 분포를 빠르게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우리 매해 나왔죠. 어제 감염자 얼마, 그렇죠? 사망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고를 많이 받았었죠.
그다음에 항공편 정보, 해외 및 국내 감염자 수, 입국자 수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감염원이 해외에서 유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또 이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고 이 탔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동을 했고 하는 부분을 예,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 문제 해결하고 과학기술 보면 미래에는 감염병 대유행은 아마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지만 다시 좀 있으면 또 어떤 감염병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자연재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거 올해 여름이 조금 덥고 그러기는 했고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는데 태풍은 안 왔습니다. 올해 태풍이 지나간 개수가 0개예요. 우리나라로 워낙 그 열돔,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 아예 태풍이 오질 못했대요. 이러한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는 생명공학 기술, 그 다음에는 AI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는 로봇공학 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이 주도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은 지금 융합적으로 사용이 돼서 한 파트만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과학 기술 사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검색어를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키워드라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또는 어떤 환경에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한 대단히 많은 자료들, 그냥 데이터가 많다라는 의미 자체가 빅데이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이요. 어차피 웹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다 어떻게 돼요? 몰려 있는데 이거를 필터링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을 해내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인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기술에 포함이, 그러니까 누적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빅데이터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교육, 의료, 과학실험 등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대형마트는 휴일 있죠. 지정 휴일이. 그렇죠. 보통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뭔가 하루를 쉬는 날이 보통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주말에 쉬는 마트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쉬게 되면은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가는 거를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형마트에서의 일일 결제 금액을 보는 거예요. 요일별로 쭉 누적 데이터를 1년, 뭐 6개월,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보고 가장 그래도 마트도 쉬면서 손해가 적게 나야 되는 거니까 가장 결제 금액이 적은 날을 데이터를 쭉 봐서 찾는 거죠. 아니면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모였는지는 어떻게 우리 확인할까? 기지국에 접속된 그 스마트폰의 데이터 개수죠, 개수. 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려면 그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기지국 데이터에 지금 동시 접속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줄 수도 있죠. 그걸 다 셀 수는 없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셀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역에서 많이 내리는지, 어디서 환승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은 역의 플랫폼을 늘리든지 기차의 또는 대수를 늘리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빅데이터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의 문제점은 편향되거나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주면 잘못된 결론에 도출이 된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치는 실제로는 높은데 이게 실제로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완전 양극화될 수 있거든요. 아주 많거나 없거나 이럴 수 있는데 평균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평균값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버리면은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 대표적으로 누구 하나 논문이 잘못되거나 데이터를 잘못 써가지고 되게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그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없어요. 철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잘못 쓰는 바람에 그 철분이 되게 많다라고 알려진 거고, 예전에 혓바닥에 맛지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배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뭐 앞에는 단맛이고 옆에는 신맛이고 뒤에는 쓴맛이고 전체에서 짠맛이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뭐 앞에서 단맛이 느껴지고 그게 뭐 음식을 뭐 처음부터 잘 먹기 위해서 앞에는 달고 쓴맛을 뒤에서 느껴가지고 쓴 거는 나중에 느껴서 일단은 삼키고 고기에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포함이 될 경우, 그렇죠. 이게 제일 지금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죠. 개인정보 요새 워낙 유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아요. 내가 어디 갔는지 굳이 나라가 알아야 되나, 예,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별하고 다뤄야 하고요.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개인정보를 뭐 이제 많이 보호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뭐 어디 가입하려면 확인을 한 5번을 하는 것 같아. 짜증나 죽겠어요. 너무 확인이 많아. 자,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문자 확인을 한 3번은 해야 뭘 하나 가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자. 사물인터넷, IoT. 요새 이제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있는 월패드,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 같은 경우도 스마트 연동이 돼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전기를 얼마나 썼고, 지금 뭐 불도 끄고, 에어컨도 켜고, 그 다음에는 난방도 조절을 하고, 엘리베이터도 부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IoT 같은 경우인데,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을 한 뒤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저런 양방향으로 조절이 밖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받아들인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이 끊기면 완전 다 먹통된다라고 하는, 그죠? 단점이 있죠. 사물이 정보를 습득해서 스스로 작동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원격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조도에 맞게, 밝기에 맞게 조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온도에 맞게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에 맞게 난방이나 냉방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그러니까 센서가 특히나 많이 쓰이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로 미래 과학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토양 상태, 성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안에서 양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스마트팜. 농사, 또 요새는 스마트하게 짓고 스마트 공장, 생산 기계를 실시간 관리를 해서 필요 생산량에 맞춰서 재고 관리도 하고 제품 생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물류, 운송 차량의 위치, 여러분들 택배 오면은 바로 확인하죠. 띵, 어디가 있나. 옥천에서 안 움직여, 그지? 옥천 허브에서 멈춰 있죠. 버뮤다잖아. 대한통운 안 움직여. 어디 갔어? 그래서 멈춰 있죠.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택배 기사님, 배민도 보면 기사님 어디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공기의 질, 수질 에너지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요새 보면은 다 여기 전광판에 나오죠. 공기질, 미세먼지 농도, 여름의 오존 농도. 스마트 홈, 조명, 온도, 보안 장치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어해주고, 요새 뭐 홈캠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안에 잘 보이게도 해주고, 스마트 의료는 원격 모니터링 기기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특히나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들로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은 지능형 교통 체계로 수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 지금 보통 내비게이션 쓰는 것들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서 길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 구현을 해준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러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도 뭘 해요? 학습을 해요. 계속 학습을 해요. 대표적으로 알파고 같은 바둑 두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도 계속 학습을 해요.
예, 학습을 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이길 수 없을 정도까지 갔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학습을 시키면 챗GPT도 학습이 돼요. 그렇죠? 나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의 성향이나 또는 나의 질문이나 아니면 나의 취향에 맞는 답안을, 근데 걔 거짓말도 되게 잘한다. 없는 말만 만들어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막 해주잖아요. 뻥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별로 신뢰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랑 결합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AI고,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발달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이게 적용이 된 로봇이에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상황에 대응하는 로봇. 예전에는 입력된 데이터만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나온 로봇은 본인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죠. 기대를 하죠. 인간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작업 보조도 해줄 수가 있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현장,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우주탐사 등에서는 지금 현재 탐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사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부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 구두 신는 비율이 적어지니까 구두 닦기라고 하는 직업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다 내고 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 결제하거나 아니면 교통카드 써버리니까, 예전에 안내양이라고 하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도 없어졌고 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모든 직업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광부라는 직업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사용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로봇의 통제 불능 문제. 이거는 전원을 스스로 꺼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죠. 얘가 막 미쳐 날뛰어버리면 악귀 들려가지고 어떻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해서 기술적 제도적으로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통제 불능,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전원을 끄는 거를 거부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유용성은 환경은 핵융합, 우주 태양광 발전으로 환경 오염을 줄여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도 있고, 교육은 인공지능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 활동을 혁신한다. VR 같은 걸로 해서 실제로 갈 수 없는 장소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택시. 지금 이거는 아마 조금 있으면 곧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저기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택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하고 있기도 한데, 드론 택시가 나오면 되게 혁신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가 문제인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우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한 우주 탐사로 달과 화성에 사람이 갈 수 없는 부분에 자원이 개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의료는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요새는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진단의학과라고 해가지고 MRI나 CT를 보고서 정확하게 질환을 판단을 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봐도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필름을 넣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 의사가 볼 수 있는 임상 사례가 한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임상 데이터가 올려져 있는 것에다가 놓고 실제로 일치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얘가 이 병으로 확진이 될 확률까지 딱 보여주니까 예전에 비해서 진단 기술이 확실히 더 많이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의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과학기술의 한계는 오염과 폐기물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해킹의 위험성이 커진다. 그렇죠. 왜? 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은 저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 그쵸. 어르신들 요새 키오스크 쓰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못 쓰는데 다 기차표고 비행기표고 버스표고 전부 다 뭘로 해요?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PC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 판매분이나 이런 거를 놔두는 이유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놔두는 거고, 과학 야구장을 한번 갈래도 이
예매가 없으면 실시간으로 가서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해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능력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거는 요새도 선생님이 많이 느낍니다. 예.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서 터지는 도파민에 너무 의존을 해서, 네. 집중력이나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 윤리. 자, 보면은 일단은 에너지 분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자원 이용 등이 여기서는 쟁점에 해당이 돼요. 원자력 발전소의 이득은 있지만 방패물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해양 자원을 이용을 하는데 혹시 얘네도 고갈 염려가 있지 않느냐, 또는 영토나 영역 분쟁이 있지 않느냐. 생명윤리 같은 경우가 제일 좀 크죠. 안락사나 동물 실험, 배아 연구. 배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란.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게 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서 정자, 난자가 수정된 수정란에서 채취해내는데, 이거를 이미 생명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얘가 어찌됐든 잘하면 아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맞춤아기. 안에 유전병이 있는 DNA를 염기서를 조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능지수를 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바꾼다든가, 또는 인간복제 같은 경우가 생명윤리의 가장 뜨거운 주제에 해당이 되고, 건강 분야는 식품 첨가물. 그렇죠. 요새 그 저당이 워낙 히트고, 그래서 뭐예요? 감미료라고 하죠. 설탕 대체 감미료.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얘네들. 그러니까 칼로리는 없는데 단맛을 많이 내는 게 장기 복용했었을 때 괜찮을 거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가습기 살균제는 뭐 한번 난리가 됐었고, 비만과 다이어트, 요새 그 위고비 같은 거, 그죠? 원래는 당뇨 치료제였는데, 예, 그 다이어트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죠? 요새는 많이 사용을 하죠. 환경 분야에서 화학물질, 미세먼지, 기후변화, 간척사업, 지구온난화, 원시림 벌목, 특히나 요새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얘가 장기간 몸에 체내에 축적이 되면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모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쟁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GMO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가끔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식품 사보면은 뒤에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뭐 두부나 이런 거는 GMO 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식용유도 GMO 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GMO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어떤 개량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장기간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경작하는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야생종하고 만약에 교잡이 일어나가지고 야생종하고 그냥 일반 콩하고 서로 교배가 일어났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종이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장기간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유전자 변형 식물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든지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든지, 또는 적은 물을 가지고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젖소 같은 경우도 유전자 변형해서 우유 생산량이 2~3배 이상 많은 젖소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 변형 식물에 해당이 돼요.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서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가 반대 입장, 찬성 입장이고, 우주 개발은 새로운 자원이나 터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주 개발의 또 목적이 되는데, 근데 이 우주 개발에 사용된 관련 기술이 악용될 수도 있고, 아직 바다도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는 지구를 먼저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있고, 우주도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우주 지구 바깥에 그 인공위성들이, 폐 인공위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만 항공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날씨의 변화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어렵고, 자원의 채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발전 단가가 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권, 특히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센서들이 다 감지를 하니까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고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운전자, 탑승자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의 잘못이냐,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술 먹고 그냥 타고 있어도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얘가 술 먹고 사고 났었을 때 자율주행을 했고 나는 운전을 안 했는데 그게 음주운전이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거 해킹됐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의 접근은 하나의 쟁점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왜? 재생에너지는 누가 찬성하겠어요? 환경론자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환경론자들이나 아니면은 동식물 자연보호협회 이런 데서는 찬성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 반대하겠어? 석유화학회사에서는 무지하게 반대하겠죠. 왜? 신재생에너지 쓰면 석유 제품이 안 팔릴 테니까.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총기 사용을 제한 못하는 이유는 총기협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치 자금을 대요. 로비를 많이 하니까 총기 사용을 금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총격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쟁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과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돼요. 인간 복제를 통해서 장기를 만들어내서 그 장기를 이식을 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단히 축복과 같은 일이지만, 그러면 이 인간을 복제해서 장기를 떼어준 얘는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장기를 길러낸 그냥 팜 같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도출을 해야 되겠죠. 네,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해야 되고요. 각자의 입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성,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경청해주고, 그래서 과학윤리는 과학을 수행하거나 과학기술을 이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윤리적 원칙하고 기준이에요. 정직성. 연구 절차와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내면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내 과학기술이 내가 또는 연구한 과제가 아주 뛰어난 과제다. 근데 안에 조작을 하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맨델이 완두콩 실험한 것도 약간 조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비율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정도 해가지고.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예. 그 다음에 개방성. 학문 발전을 위해서 연구 내용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코딩 같은 경우도 다 오픈소스로 되게 많이 열어놓는 경우도 많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특허 같은 거 포기하고 전 인류를 위해서 오픈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식재산권, 저작권이라고 하죠. 그죠?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표절한다든가, 논문 표절한다든가, 함부로 해주면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같이 연결이 돼 있겠죠. 얘하고. 그 다음에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연구 참여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러진 않아요. 예. 거기서 이게 보면은 논문에 제1저자, 제2저자 이렇게 저자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신나게 대학원생들이 다 쓰면은 교수님이 자기 이름 썩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고 비일비재합니다. 네.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피하고, 그렇죠. 독극물을 개발한다던가, 그죠? 마약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실험 대상자에 대한 존중. 임상 실험을 결국에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종 임상. 1상, 2상, 3상, 최종 임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를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해봐요. 임상 실험을. 윤리적으로 대하며 실험 대상의 생명하고 존엄성을 존중한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 됐든 간에 충분히 저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하고 나서 동물 위령제 같은 거 지내고 그래요. 수의학과나 아니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자, 탐구 리포트에서 감염병 진단 기술 체험하기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좀 하나 볼 게 신속 항원 검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 일단 우리가 보면은 검체 여기다가 코 쑤셔서 넣은 다음에 담가 놓고 막 흔든 다음에 여기다가 똑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체를 놓고 여기 보면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기 뭐가 있을 거예요? 항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만 있냐면은
항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성이면 몇 줄 나와요? 한 줄. 양성이면 두 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이 동그란 게 항원이에요. 바이러스. 이 동그란 거랑 결합하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항체가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 뒤에 보면 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선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한 줄이 나오고 두 줄이 나오는데, 자, 보면은 여기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냐면은 항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시약은 이게 항체랑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항원이 있던 없던 항체랑 결합을 하면 무조건 몇 줄 나와? 한 줄이 나오죠. 항체는 무조건 있으니까. 왜? 항체는 처음에 여기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두 줄이 나오는 부분은 누구랑 결합하는 거냐면 항원이랑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가 검출이 돼서 몇 줄 나오는 거예요? 두 줄. 만약에 이 항원이 없으면은 이 항원이 검출이 안 되니까 항체만 검출이 되니까 몇 줄? 한 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약간 뭐 같아? 임신 진단 키트도 두 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임신 진단 키트도 안에 들어있는 특정 호르몬이 있거든요. 임신이 착상이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호르몬이랑 결합하는 항체만 결합하면 한 줄. 그 다음에는 그 호르몬이 만약에 결합이 되면 두 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한 줄, 두 줄로 검사를 해주죠. 그래서 1번, 그림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 핵산 중에 하나인데, 바깥에 있는 B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바로 핵산에 해당이 됩니다. A는 핵산 맞고, PCR 검사는 단백질을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핵산을 증폭하는 방식이에요. 신속 항원 검사는 항체를 이용을 해서 병원체에서 유래된 A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원은 뭘 검출해 주는 겁니까?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예요. 바깥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 주는 거라서 1번이에요. PCR이 핵산을 검출해 주는 겁니다. 감염병 진단하고 추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속 항원 검사보다 PCR 검사가 더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죠. 신속 항원 검사의 키트에는 병원체에서 유래된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항체만 결합하면 한 줄, 항원 항체 결합한 게 항원하고 결합하면 두 줄. 인공지능 기술과 IT 기술을 활용을 하면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네, 맞죠? 4번. 자, 그러면 이제 내신 기초 문제 봅시다. 자, 1번. 현대사회와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 치매 등이 대표적, 이거는 감염이 안 돼요. 이거는 유전적 질환에 해당이 되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는 과거보다 감염병의 대량 전파 위험이 더 높아졌죠.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는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 추적해서 경로를 차단해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줍니까? 격리시키죠. 그죠? 이동 못하게. 2번. 이 병원체는 뭐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죠. 박테리아가 세균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세균은 뭘로 치료해요?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 걸로 치료해 주는데,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안 들어요. 바이러스제라는 걸로 따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감염병 진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항체 검사는 신속한 질병의 진단에는 부적합하다. 예, 맞아요. 항체가 일정 농도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PCR 검사는 병원체를 구성을 하는 핵산이 검체에 존재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맞죠? 이 핵산을 증폭을 하는 거예요. 항체 검사는 병원체가 사람에게 대항해서 생성하는 단백질의 유무를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항체는 항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체는 병원체가 사람에 대항해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체가 사람에 대항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병원체에 대항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체가 만드는 독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면역 물질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의 총합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맞고,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면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늘어나죠. 그렇죠? 어찌됐든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이동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노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활용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억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6번.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너무 쉽지. 스마트팜은 농사하는 건데 스마트팜이 집안의 조명 보안 장치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어를 할 수는 없죠. 농장에서 살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 구현을 했고요.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인공지능 로봇은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할 수 있죠. 센서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8번.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핵융합 기술이 성공하면, 핵융합 기술은 일종의 뭐냐면 인공태양 기술이요. 인공태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훼손을 줄일 수가 있다. 자연 환경의 훼손을 줄이는 거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핵융합 기술로 저거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핵 분열 발전이 아니라 핵융합 발전은 방사선 방패물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공태양이 발생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훼손을 줄일 수가 있다. 왜? 고에너지 발전 방식이라서 다른 자연을 훼손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발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면 부정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한계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수록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더욱 강화가 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필수 기능, 사고력도 저하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추론력도 줄어들 수가 있고, 요새 학생들 과제하는 거 보면은 직접 뭔가를 검색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나온 것만 그냥 붙여넣기 하고 본인이 가공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제공을 하지는 않죠. 과학 연구를 수행할 때는 윤리적 원칙하고 기준을 지켜야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찬성하고 반대 의견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찬성만 있는 기술 자체는 없어요. 다음 10번. 그림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두 입장을 나타냈는데,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 비율을 늘려야 해는 찬성 입장에 해당이 될 거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을 못했다. 이거는 반대 입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쟁점 맞고, 이와 같은 쟁점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생산량이 낮아지면은 어쨌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결단해서 강하게 추진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죠. 충분히 토론을 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1번. 자, 바이러스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병원체 일종 감기 독감 맞고 A는 바이러스를 이루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핵산에 해당이 되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바깥에 있는 단백질을 검출해주는 항체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 PCR 검사는 B를 검출하는 게 아니라 핵산, DNA나 RNA를 검출을 해서 병을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신속 항원 검사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대요. 대조선은 누가 아까 결합하는 부분이다? 항체가 결합을 하는 부분이고, 실험선은 항원이 결합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병원체를 구성하는 RNA의 조각을 증폭을 하는 것은 PCR법에 해당이 되고요. 검체 내에 항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선과 대조선 둘 다 붉은색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노란 부분에는 병원체의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의 감염병 진단 기술을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답니다. 자, 병원체 핵산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뭐예요? PCR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분 이내로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한 것은 항원 검사, 아니오는 항체 검사, 이렇게 됩니다. 기억은 PCR 검사이다. 맞고요. 가장 정밀한 진단은 PCR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디귿은 병원체 감염 이후에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체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 면역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4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이에 관계된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환자의 감염 장소를 파악하는 것은 역학조사에 당연히 해당이 되죠. 어디서 걸려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공지능과 통신기술을 활용을 하면 빠르게 역학조사 가능하고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보급으로 감염자의 이동 경로, 인구수, 체온 등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미래 사회의 문제와 과학기술의 역할 보면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학습 능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미래 사회의 문제인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난은 이미 그렇죠.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AI가 기후 예측도 하고 날씨 변화도 예측을 할 수 있대요. 미래 사회의 여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관련성이 비교적 높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3번이 맞죠. 과학기술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해결도 과학기술로 해야 돼요. 결국에는. 자, 6번.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 센서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빅데이터 발달을 촉진을 했고요. 편향되거나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어디선가 반짝 세일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특정 지역의 백화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아졌어요. 아, 여기 사람 많이 다닌다 하고 배차를 늘려버리면 세일 끝나면 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은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인데요.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 성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약을 더 빠른 기간 안에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한 양의 유전자 데이터나 임상시험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수많은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을 해주면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입자의 충돌 실험과 같은 대규모의 과학 실험에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실험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생물의 유전체를 해석을 해서 활용을 하면 질병 치료, 수명 연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체를 해석을 해서 이 생물이 어떤 특정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을 대량 생산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도 있죠. 항암 물질, 항생 물질.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거꾸로 8번. 다음은 빅데이터의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다. 자,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데이터를 모아서 검색이나 사용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것을 데이터셋이라고 한다. 자, 데이터셋 또 데이터 센터. 자, 국가기관에서 수집 및 제공하는 기후 통계는 데이터셋에 해당이 되어 타사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가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감염 연간 강수일수, 연간 평균 기온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국가 예측의 항공권 판매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안 팔아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갔다 오면 안 돼요. 잡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 백신 접종 현황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상관관계도 저기서 볼 수가 있겠죠. 백신의 접종률과 뭐 질병의 발생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사물 인터넷 기술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스마트 도시는 공기질, 수질, 에너지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고 스마트 교통은 지능형 교통 체계로 수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스마트 의료는 원격 모니터링 기기로 환자의 건강 상태도 추적 관리 가능하고요. 스마트 물류로 실시간 추적, 소비자의 주문 유형과 재고 물량도 파악 가능하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스마트 팜, 농장에 대한 설명이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10번. 그린 강하고 나는 각각 인공지능 로봇인 배송 드론과 수술용 로봇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수술용 로봇은 스스로 알아서 혼자 로봇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직접 조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네, 손이 닿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곳까지. 가는 주문한 물건을 무인으로 배송을 해주고요.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 맞고요. 네,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을 해주면 의료 산업 현장에서 그렇죠, 작업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 ABC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래요. 사물 인터넷이 널리 활용되면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가 더 심해지니까 틀렸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량도 함께 개발될 수가 있어. 이거는 아니죠.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예, 이거는 맞죠. 예, C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는 유전자 변형 생물, GMO 식물. 그 다음에 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간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문제. 그러니까 섭취를 당장이 아니라 장기간. 네. 이 말이 들어가야지 더 정확해요. 나는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안 해요. 얘는 뭔가를 연소시켜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는 맞아요. 그렇다고 친환경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가와나 모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야기하는 사례다. 네, 맞죠? 4번.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일종인 CRISPR 케이스 9에 대한 설명이래요. 생물의 DNA를 탐색하고 수정을 해서 특정 유전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기술을 유전자 편집 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은 가장 주목받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하나로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사용하는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가 됐대요. 이러한 유전 기술은 질병 치료, 식량 문제 해결과 같은 혁명적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 문제 및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윤리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미래 세대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다음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고요. 맞춤아기 같은 경우가 이 경우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므로 윤리적 논란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예, 원래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순간. 그다음 14번. 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예, 이거는 뭐 2번이죠. 과학 관련 사회 문제는 대부분이 단순한 양상이 아니라 복잡해요. 서로 이해관계도 얽히고 설켜 있고, 예, 입장도 되게 첨예하기 때문에, 예, 신속한 게 아니라 충분한, 예,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 사회적 합의를 일으켜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항원 키트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거. 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은 결국엔 여기서 뭐만 나와요? 한 줄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한 줄. 여기만 찍 하고 이렇게 한 줄만 나타날 거예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병원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원리는 결국에는 뭡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얘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실험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결합하고요? 항체랑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항체와 결합한 항원을 검출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어느 신문 기사에 실린 글인데, 최근 거짓 혈액 진단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정 기업은 혁신적인 혈액 검사 기술을 주장해서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 기술은 완전히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대. 이에 따라 잘못된 진단으로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대요. 그럼 위 사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과학 윤리는 뭐가 틀렸어요? 거짓말했잖아. 그죠? 뭐가 틀렸어요? 정직성에서 위배가 된 거죠. 그죠? 따라서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표를 해서는 안 되죠. 결국에. 그죠? 네. 자, 단원 마무리 문제 보자. 자, 1번. 자, 다음은 그림은 감염병을 진단하는 검사 중 하나. 이건 뭐예요? 항원 검사죠. 그렇죠. 신속 항원 검사에 해당이 되니까 정확도가 가장 높진 않고 가장 낮고 1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 맞고요. 체내에서 항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체외에서 들어온 항원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감염병 진단 기술 중 하나인 PCR 검사는요,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핵산이 검체에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고, 감염 이후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항체 검사예요. 그 다음에 핵산의 양을 증폭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체내에 매우 적은 양만 있더라도, 아주 미량만 있더라도 검출이 가능하죠. 단점은 아프다. 네, 자, 그 다음에 표는 여러 감염병 진단 기술의 장단점이래요. 자, 10분 이내로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신속 항원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가 PCR에 해당이 되겠죠. 간은 병원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체내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이고, 나가 PCR이고, 나는 병원체의 핵산을 증폭해서 매우 미세한 양만 있더라도 아직 나는 발병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미래사회 문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이 생명공학 기술은 미래사회 점차 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점차 각광받는 분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생명공학 기술 자체가.
자, 그다음 5번은 다음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 경로의 조사 및 대처에 대해서 나타냈대요. 역학조사.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에는 감염병의 확산 경로를 추적해서 추가적인 감염을 차단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 환자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는 역학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스마트 기기로 감염자의 이동 경로, 인구수, 체온 등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을 해서 이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또한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 분석해서 감염병 확산을 바로 예측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요.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 6번.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는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죠? 멀쩡한 사람 갑자기 죽여놓고 그러잖아요.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서 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 난리 나게, 그지? 안 되지. 대규모 과학 실험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을 하면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쌤이 알기로 덕성여대인가? AI 신약과라고 하는 학과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추천을 하고 그거를 검증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가 AI 신약 약학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학과가 아마 새로 생기는 학과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과뿐만 아니라 약학에서나 의학에서도 많이 AI를 사용을 해요.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마트 도시는 그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AI를 사용을 해서 전력도 실시간으로 차단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하고 하니까 스마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IoT 기술은 생산 속도도 당연히 빠르게 또는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스마트 홈과 관련된 기기들이 해킹될 경우에는 그렇죠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인공지능 로봇이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습 가와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가의 로봇이 오작동할 경우에 의료사고를 초래할 수 있죠. 나의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실험 문제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은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으니까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 단가도 낮아지겠죠. 자, 다음 9번. 다음은 현대사회의 통신 및 인터넷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 현대사회에서 GPS와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가 되어서요.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나 새로운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신에 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길치가 많이 없어졌겠죠. 그죠? 저거를 보고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과 방향 감각이 약해질 수가 있고 길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찰력, 공간지각 능력이 퇴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이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해서 생활하면은 필수적 기본 능력의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우주를 개발하는 모습을 나는 여러 신재생에너지의 모습이래요. 자, 가해 기술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때 국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레이저 무기 같은 거 막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나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나에서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의 채굴 과정에서 그렇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거는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11번.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쟁점도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스스로 도로 상태나 교통 상황을 감지해서 속력과 방향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했을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겠죠. 운전을 하기 힘든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보호자 없이 탈 것을 타기 힘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이 될 텐데, 부정적 영향은 결국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음주 탑승, 이게 누구의 규칙 사유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인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자,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연구 데이터를 가능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었대요.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이 데이터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고, 의학, 생물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대요. 따라서 개방성이죠. 그죠? 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접근을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죠? 네.